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는 구본용입니다. 또 제가 전공을 카운셀링을 상담을 전공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주제 가지고, 재미난 주제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우리 사회에 참 어두운 일이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문제에서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두우면 또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게 어렵다고 해서 회피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좀 함께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대구죠? 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회는 아마 학교 폭력 문제로 상당히 어찌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함께 기울여 본 적도 그리 많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년 말에 대구에서 한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리고 그가 남긴 가슴 아픈 사연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은 한편으로 분노하고 한편으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부 장관과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다 합쳐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저도 민간 전문가로 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여러 번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각 시도의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들, 또 여기 계신 여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아마 각자의 노력들을 많이 경주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현상은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안타깝게도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들을 잃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지각하고 있고, 또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든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함께 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아마 이 대구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또 학교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그런 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아마 이런 노력도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얼마나 정말 심각하길래 이러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문제가 자꾸 증가하고 또 우리 이렇게 마음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지 하는 걸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왜 학부모님들한테 정부의 대책을 소개해 올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대책이 잘 효과적으로 그 효과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학교나 또는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역시 학부모님들이 그 뒤에서 함께 노력해 줄 때 이 정책은 아마 그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한테 정부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노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때로는 학교에 필요한 압력이 필요하다면 압력도, 감시가 필요하면 감시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폭력에 희생되지 않고 또는 폭력의 가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또 뭐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그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 학교라는 드라마, 학교 2013, 또 학교의 눈물, 이런 드라마라든가 각종 그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의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엇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운슬러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상담을 할 때 저 참 마음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저한테 부모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아이가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소위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히키코모리, 일본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를 나중에 만나긴 했는데 사연이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게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사소하게 괴롭힘부터 시작해서 아이한테 이제 굳은 일도 시키고 돈도 좀 뜯고 이런 아이가 옆에 있었죠. 이 아이 기대는요, 쟤하고 같은 학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아이인데, 중학교 가면서 이제 얘는 중학교 간다는 희망보다도 그 아이하고 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중학교를 갔는데, 불행하게도 같은 반, 같은 학년이 됐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같은 반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절망스러웠죠. 중학교 1학년을 한 6개월 보내면서 이 아이는 정말 힘들어하는 걸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다가와서, 내가 앞으로 제가 너 괴롭히는 걸 막아주겠다, 이제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이에겐 천사의 손길 같았겠죠.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고마웠겠죠. 어쩌면 자기 부모보다도 고마웠을 겁니다. 이 아이는 그 와중에서 작은 희망을 갖고 이제 학교 가면 그래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친구는 자기 옆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됐구나, 정말 고맙다.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친구가 조용히 부르더니 이제 하루에 2,000원씩 가져와.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아이는 엄청난 더 큰 좌절에 빠지고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면서 이 아이는 점차 공포증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불안증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는 자기 방문을, 자기 집안을 나설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이미 아이의 초점도 흐려지고 아이가 이미 상당한 정신적인 파괴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 부모도 원망하게 되고, 도대체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왜 이런 지경이 되도록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때는 뭐 학교 폭력이라기보다도 아이들끼리 이렇게 험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이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학교 폭력은 이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이런 그 아이를 둔 부모님,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 있는 김종기 이사장이 자기가 자식을 잃고 나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학교 폭력을 없애겠다고 일찍이 학교 폭력 예방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인가요? 94년도인가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까지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 법률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이미 95년도, 2000년도, 2011년도 최근에 와서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을 겪었고 사회가 시끌시끌하고 여러 대책들을 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을 만들면서 학교폭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간의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폭력, 금품갈취,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여기서 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위는 폭력이라고 하는데 학생이 교사한테 하는 행위는 학교 폭력 법률에서 빠진 듯해서 아쉽습니다. 때로는 교사에 의한 폭력도 역시 아마 학교 폭력의 범주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건 학생들이 교권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행위 역사 더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치 이거는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폐륜적 행위를 하는 거와 비슷하죠. 저는 상담하면서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위해를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 위해적 행위를 하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욕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로 급격히 망겨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아이들이 나빠집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던 마지막 양심, 마지막 도덕성, 이것까지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는데 이건 부모뿐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일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학교폭력에서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무엇이 폭력이라는 건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최근 들어와서는 법률적 용어 이외에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괴롭힘조차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겠다.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겠다고 해서 적극적 개입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기성세대의 모습과 거의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말로 하는 협박, 욕설, 이게 명예훼손 그런 거죠. 또 아울러 집단 따돌림, 이게 제일 한때는 심했죠. 또 아이들이 힘 있는 애들이 물건 빌려가가지고 안 갚어 줄 거야 임마, 갚을 거야 언제, 그죠? 이런 형태로 물건을 빼앗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좀 있었고, 아이들 구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학교 폭력이 되고, 성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성적인 자극을 주고 이런 행동 역시 다 그 학교 폭력의 중요한 그 유형들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요새는 최근에 이제 인터넷 채팅, 그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욕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마 어느 날 내 핸드폰에 여러 명의 아이들부터 내가 너 지난 여름에 한 일 다 알고 있어. 에? 너는 그렇게 사악한 인간인지 몰랐어. 처음에 한 통 받으면 누구야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러다가 한 10대 통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 안 오십니다. 어느 순간에 꿈속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예? 이걸 아이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최근에 들어보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긴 하지만 초인종 눌러놓고 우유 보놓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당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일이죠. 이런 일들, 휴대폰으로 욕설하는 것, 이런 행위들 중에 상당 부분은 형사처벌 또는 특별법에 의한 처벌, 법적 처벌이 되는 행위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이제 일선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여러 이제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인식이 제고되고 많은 걸 알게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어떤 행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학교 폭력을 이렇게 보면요, 꽤 많은 아이들이 뭐 전체가 조사되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한 139만 명을 대상으로 교과부에서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한 17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응답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39만 명 중에서 17만 명, 이게 많지 않네. 그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17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가 두려운 곳이고 학교가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요. 더더군다나요, 이런 아이들은요, 야단쳐서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까 따돌림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참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 어느 아버지가요, 아이 이제 따돌림 이렇게 당하고 그러니까 참 화가 나요. 뾰족한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늘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 이러니까 어느 날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하시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애들이 너하고 밥 안 먹으면 네가 도시락 들고 찾아가서 애들하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빈시처럼 혼자 먹어? 걔가 그럴 수 있는 애면 따돌림 안 당했죠. 그죠? 네. 아버지는 오죽하면 화가 나서 그런 소리를 했겠으며, 아버지의 그런 소리를 듣는 이 아이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이게 지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일이 터지고 나면 부모도 이들을 도와주는데 상당한 제약을 지닐 수밖에 없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상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학교 폭력 가운데서도 너무 지금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첫 번째 학교 폭력에 가피해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피해 경험자들이 17만 명씩 됐는데, 가피해자들이 이런 경험을 언제 처음 시작했느냐 보면 초등학교에 시작한 아이들이 벌써 5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문제는 이미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우리 오늘 대부분에 오신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자녀분을 가지신 그런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게 초등학교 연령으로 나눠져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은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초등학교 5, 6학년 서로 담임 안 맡으시려고 애쓰신다며요. 그죠?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농담도 있잖아요. 아이들 무서워서 북에서 함부로 공격 못한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다루기 어렵다, 지도하기 어렵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아이들이 액티브하고 그만큼 아이들이 다양한 각도로 자기를 표출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련되게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이지, 사실은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은 아이만은 아닙니다. 그죠? 네, 여러분 다 그거 원하시긴 하죠? 말 잘 듣는 아이, 그죠? 원하는 것도 있어요. 말 잘 듣는 남편 원하죠? 그죠? 말 잘 듣는 부인. 뭐 좋을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말 잘 듣는 아이들만 기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부모님들도 함께 잘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아이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문제는요,
아이들의 문제는 초등학교 문제는 유아기 때 잘못 길러서 그런 거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원인이 많이 거기 있어요. 중학교 사춘기의 문제는요, 초등학교 시절에 적절하게 아이들이 지도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는 뭐예요? 중학교 때 적절히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죠? 내 문제죠, 내 문제. 그죠? 예, 우리가 아이들을 비난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른의 문제입니다. 예. 그 뿌리가 그 전에 있어요, 다. 중년이 돼서 행복하지 못한 건 젊은 시절에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게 꼭 개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 아이들 점점 이제 이렇게 저연령화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서 이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에서는 어떤 유형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냐면 신체적 폭력에 의해서 강제적 심부름, 이게 제일 많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이게 46%.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애들 괴롭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들으면서 제가 가슴 털렁했던, 덜컹했던 그런 기억이 뭐냐면, 왜 그러냐?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그죠? 네. 아이들 이렇게 강제적 심부름, 또 요새는 최근에 사이버 폭력이 이렇게 늘어난대요. 예, 조사해보면 한 34.9%는 이 폭력 피해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참 막을 수도 없고 힘들어요, 이 문제도. 그 다음에 요새는 성적인 모독이 20.7%. 요즘 아이들이 그 성적 성숙이 빨라지면서요, 이 초등학교서부터도 이 성 문제가 아이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그 아이들 지도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이 문제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점점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소위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아이들이 간혹 이제 생기면서 더더욱 그 문제의 심각성은 커져만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만약 아이들이 그런 가슴 아픈 유서를 남기고 그런 유서를 언론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이 문제를 지금껏 어찌 해오고 있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죠? 그 아이들의 그런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거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소리 없이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플 때 아프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당하는 고통하고, 아프다고 하는 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고통하고 어떤 게 더 괴롭겠습니까? 그죠? 소리 없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뒤늦게라도, 정말 작년 1년은 이 문제에 다른 건 몰라도 정부에서는 정말 일관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총리실에 늘 회의 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 문제 또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겪게 되면 자살을 검토하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엔 중학교 학교폭력이 심해지죠. 또 가해자, 피해자의 그런 구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폭력의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랍니다. 이제 간혹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런 일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적이 제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지만 알고 보면 학교 폭력의 50% 가까이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 밖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특히 교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폭력의 26% 가까이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경우는 더 많습니다. 복도, 운동장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교 등하굣길이나 PC방이나 이런 데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 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가해자들을 만나보면요,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못 느낀다고 보지 않아요. 은폐하는 거죠. 위장하는 걸 겁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쯤 되면요,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다 대부분의 아이가 압니다. 이걸 모른다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신지체거나, 그죠? 지능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건 끔찍한 일이죠. 이건 0.01%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압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 사회가 아이들 장난으로 그러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장난이었어요. 자꾸만 장난.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기를 벗어나려고 자꾸 은폐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도 그냥 방치하죠.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어느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에 나왔는데 그걸 누가 가서 제지해주고 막아주기보다는 카메라 들이대고 이런 일이 있었다며요. 참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이 내가 그러는 걸 보고서 내가 개입하면 나도 피해를 당할지 몰라. 그죠? 그냥 못 본 척 하는 게 편해.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본성이 이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 놓고 요새 우리는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애들이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자기 중 뺏기 모른다고 그러고, 그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학교 폭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은 어떤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특히 선후배 관계의 이제 군기 잡기, 그죠? 이런 걸로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지역에를 갔습니다. 뭐 중학교 이제 3학년 아이 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지도하는데 너무 버겁다고 저보고 한번 좀 같이 아이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그 교육대원 제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이제 같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때 징계받은 아이들이 4명이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중학교 아이를 만났는데요. 한 학기 동안 축구화 있죠? 축구화를 20켤레 가까이를 상납을 하고 뺏고 이랬어요. 이제 이 농어촌 지역에 가면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선후배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선배들에 얽혀가지고 또 상납하고 또 뺏고 훔쳐오고 이러면서 한 학기 동안 그 비싼 축구화를 20여 켤레를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해서 상납도 하고 그래 왔더라고요. 제가 농담처럼 그 아이한테 상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1년에 20켤레를 갖다 해결할 정도면 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너는 이 능력을 딴 데다 쓰면 틀림없이 훌륭하게 클 거다. 방법을 바꾸자. 제가 그 아이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래들과의 압력, 선후배의 압력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아이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면서 이런 현상에 이제 놓여 있었더라고요. 이런 현상들 이제 주로
군기잡기, 금품갈취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이루어지고 따돌림과 성희롱 이런 것도 역시 고등학교 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폭력 서클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요새는 기숙사 학교에서 금품갈취나 이제 이렇게 집단적 괴롭힘 이런 그 일들이 자주 벌어져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사례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역시 이제 금품갈취나 폭력 이런 것들이 많고 여학생은 역시 따돌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해왔던 대처 노력들은 주로 어떤 게 있었냐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학교 폭력 문제 이거 신고해봐야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배워왔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예 신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복을 두려워서 피해 학생 57% 가까이는 전혀 부모에게도 또 선생님들한테도 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방관자가 되어 왔습니다. 방관자가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그런 행동을 오랫동안 방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관찰자의 품성도 망가집니다. 관찰자의 품성도,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양심이 본인을 괴롭히고 죄책감을 경험하게 만들고 학생들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가치관들을 길러나가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목격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가해자들은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행위를 갖다가 장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위장하고 자기를 자꾸 숨기는 거짓으로 자기를 감추려는 이런 경향들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용납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던 겁니다.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부모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셨냐 하면 청소년기에 다 그렇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아이들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는 사이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폭력 문제는 점점 커왔던 겁니다. 아울러 특히 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 아이가 장난이든 의도적이든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다른 아이에게 손상을 입히고 이랬으면 그 대가를 주는 게 교육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든가 학교폭력 문제가 생겨서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같이 만나게 되면 이 가해자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 하면 이 일로 인해서 내 아이가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에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가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학생부에 기록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생결단을 해서 내 아이의 죄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호해서 그렇게 키운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경향성이 낮습니다. 크든 작든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내가 지고 그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용기를 주고 이럴 수 있을 때, 더군다나 고등학교쯤 됐으면,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그럴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열망은, 부모들의 열망은 우리 사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쳐오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는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인간의 갈망은 커졌는데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조건들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와서 점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갈망과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자꾸 제약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좌절이 많이 됩니다. 학교에서 괜찮은 아이는 누굽니까? 1등부터 10등. 그러니 20등부터 30등까지 잘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집에서도 뭐 남의 얘기할 거 아니죠. 어느 부모님이 쌍둥이를 기르는데 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한 아이는 못한답니다. 교무실에 한 선생님은 잘하는 아이는 이쪽에 앉아 계시죠. 선생님이 계시고 못하는 아이 담임 선생님이 저쪽에 앉아 계신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이번에 가서 아이 못하는 아이 담임 선생님부터 뵈야지. 그 사님은 여기 계시고 잘하는 애 사님은 여기 계시고 내가 오늘은 저 선생님부터 뵈야지 이렇게. 그죠? 네. 우리 부모들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 다 압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압니다. 말을 안 한다고, 내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애들이 모를까요? 아닙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죠? 예. 네.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할 때 여러분 눈이 어떻습니까? 러브 미 텐더. 그죠? 저건 TV만 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못하고 뚜껑은 잡고 있지만, 그죠? 눈에서 뭐 도끼가 촉촉촉 흘러가고. 압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우리 사회에서 폭력 문화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요즘은 조금 좀 줄어들긴 했는데 맨날 TV 틀으면 영화 보면 말죽거리 잔혹사나 보고, 그죠? 네. 이게 또 미화가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한때는 중학교 애들한테 장래 되고 싶은 거 했더니 조포.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은. 네? 아예 TV에 그 영화 드라마에 이런 데 비춰보는 모습들. 더더욱 집안에서 부모의 폭력. 부모의 폭력이 뭔지 아세요? 네? 시끄러! 네 뭘 한다 그래 이 시끼네. 아, 엄마가 뜻대로 안 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나도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와서 시끄러 이 시끼. 왜요? 내가 그렇게 배웠잖아. 그죠? 아버지가 이마 새끼니, 어? 마 공부하라는 자식아, 아빠는 마 라면 먹고 공부했어. 네가 부족한 게 뭐 있어? 아, 저거야. 이게 모델링입니다. 그거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가보세요.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애는요,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얘가 할머니 밑에서 큰다는 거 알아요. 말투가 달라요. 그죠?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 밑에서 큰 애들이요, 친구들끼리 잔소리 많이 해요. 모방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꼼짝 못했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원하는 거 얻었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를 배운 겁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가정에서, TV, 문화에서 이게 막 만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아이들한테 투사가 돼서 나옵니다. 학교 교육제도는 제가 말 안 하지도 다 아시죠. 그죠?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면 뭐, 오죽하면 그 7대 실천 대책을 세워가지고 당장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4가지의 대책과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3가지의 대책, 이런 걸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책임지고 아이를 지도할 수 있게끔 책임을 단단히 묻겠다는 겁니다. 그죠? 은폐하면 학교장 선생님한테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있으면 특별한 대책 없이 학교장이 알아서 등교 조치를 거부하든지 즉각 대책을 할 수 있게 하고, 상담 교사도 더 늘려가고, 뭐 예비 교사들한테 학교 폭력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신고, 체계, 이런 거 117
신고 전화를 설립해가지고, 그죠? 아이들 학교 폭력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분들 학교에는 뭐가 있냐면요, 상담을 담당하는 위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또 학교 밖에 교육청에는 위 센터가 있고요. 그뿐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이런데 바로 연계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담도 받고 지도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 드러내놓고 도움받을 건 받아라. 이런 적극적 대책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건 어른들이 막아서만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소위 아이들끼리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또래 상담이라는 걸 전국 중학교에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94년도에 또래 상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내에 보급을 했는데 여러 학교에다가 이번에 이제 빛을 보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좀 가르치자. 그죠? 누군가를 배려하고, 우리나라 애들이 학업 성취도 1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은 OECD 국가의 꼴찌예요. 사회적 능력 역시 거의 바닥이에요. 똑똑은 한데, 그죠? 네. 가슴이 없이 머리만 똑똑한 아이들이 크면 위험해요. 사회 전체가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이런 거. 또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각급 학교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시죠. 인성교육 더 활성화시키겠다. 체육 활동도 더 늘려나가겠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체력장 하다가, 아이들이 몇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이들 체력장 없애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강건한 아이, 정서적으로 강건한 아이, 이런 아이들 길러야 돼요. 그죠? 네. 또 사회적 역할도 강화하고 밥상머리 교육도 더 해달라고 하고 인터넷 게임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해서 정말 그 다양한 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정부에서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하라니까 교사 정규 TO가 안 나와가지고 촉탁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죠? 예. 이제 이런 노력들을 각급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노력을 해줘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줄 게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가 한 10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방적 활동에서 이제 부모가 이게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발생이 되고 나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는 아이들 부모가 지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아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이들 예방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아이가 아까 제가 그랬죠, 용기 있는 아이로 길러야 돼요.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지 잘난 맛으로 옵니다. 아이에게 힘을 좀 북돋아주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힘은 언제 북돋아줍니까? 사실은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많이 옵니다. 그죠? 유혹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법이 무서워서도 그렇고 뭐도 그러지만요, 내가 누군데,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신뢰. 그죠? 나를 믿을 수 있는 아이로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주된 원인은요, 좌절감입니다. 누구에 대한 좌절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별로 일 없어 보여. 그죠?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수업 진도를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3, 4시까지 앉아가지고 그 무의미 철자를 듣고 있으려면 그걸 견뎌낸 게, 요구하는 게 이게 너무 잔혹한 행위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 저보고 그럽니다. 3교시 되면 여기가 따끈따끈해진답니다.
5교시 되면 여기가 뻑뻑해진답니다. 왜 앉아있니? 그랬더니 인내력 테스트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가 아이들뿐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참 괜찮은 아이여야만,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 아이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스스로 이겨내야지, 언제 어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실 때 여러분들 집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주는 노력을 하셔라. 부모님이 눈만 뜨면 애 못하는 게 왜 이렇게 잘 뛰어? 애 잘하는 것보다, 애 좋은 점보다 애가 못하는 게 너무 눈에 자주 띄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속색이면요 더 잘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이들 용기 있는 그걸 가리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삶의 목표를,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여러분들 그거 아이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느 대학 갈 건가, 이건 얘기 잘해요. 뭘 전공할 건가, 이건 잘해요. 그 전공해서 뭐 하려고? 그죠? 어느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가서, 카이스트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뭘 전공? 나 의사가 되겠다. 그 의사가 돼서 뭐 하려고? 의사가 돼서 뭐 하려고? 의사 되면 돈 잘 번대. 뭐 한대? 이것만.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예요? 꿈 넘어 꿈. 도대체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내가 왜 뭐가 되려고 그래? 우리 아이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다 한결같이 99.9% 아주 순도가 높아. 잘 살고 싶대. 돈 많이 벌어서. 뭘 하고? 몰라. 아이들이 꿈이 너무 이기적이야. 꿈이 너무 이기적이야.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교수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10대들을 조사해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놈들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건 돈 잘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고통받는 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모금 활동을 하는지 아냐? 아프리카 애들 물 먹여주려고. 이렇게 나를 넘어선 꿈을 꾸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끊어지진 않는답니다.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너 잘 살라고 하라는 거야, 임마. 내가 공부해서, 네 공부해서 부모가 턱 봐? 턱 봐야지. 왜 애들 그렇게 가르쳐 놓고 뒤에 가가지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고. 애들이 효도하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야 이기적이지 않은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당장 내일의 목표, 내일의 뭐 이걸 따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꿈도 작아지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꿈을 꿔요. 그죠? 이런 아이들은 쉽게 좌절합니다. 그게 윌리엄 스탠포드가 스탠포드 대학의 그 교수 윌리엄 교수가 설명한 거예요. 분석해서 경험 과학적으로 밝힌 거예요. 나를 넘어선 꿈을 꿀 수 있게 애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들 좀 알고 가르치세요.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알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기 전에 알려고 노력하는 부모. 안다는 게 뭘 압니까? 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아이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내 아이가 어떤 행동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애가 그런 일이 있다고요? 몰랐어요. 자랑이야? 상담받으러 오면 그렇습니다. 상담받으러 오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답답해요. 그죠? 이걸 듣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나 알아?
그럴까봐 걱정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폭력도 예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하고 뭘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도덕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여러분이 판단한 범주 내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목욕탕에 가서 지 멋대로 뛰어놀고 택시를 타고 뛰고 식당에 가서 뛰고 가르쳐야 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갑니다.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서를 체험하는 방식,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 어렸을 때 배운 게 어른까지 갑니다. 아이 때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는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까지도 화 잘 내고 짜증 잘 냅니다. 이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내면 상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학교의 선생님,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한편이 돼서 아이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아이 반밖에 모릅니다. 선생님들, 내 학생 반밖에 모릅니다. 학교에 있는 모습밖에 모릅니다. 가정 모습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습밖에 모릅니다. 학교의 아이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와 선생님, 학부모들 긴밀하게 의사소통하시고 논의하시면서 입시 설명회 때만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면 힘드시겠지만 함께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 땐 1388에 전화하세요. 위센터에 전화하세요. 그죠? 1388이 뭔지 아시죠? 청소년 전화입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아마 받을 겁니다. 또 위센터에 전문가들하고 의논하세요. 자, 이런 부모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가르치기 전에 알려고 하는 부모는 9대1의 원리를 좀 지켜주세요. 9대1의 원리. 9초 듣고 1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시죠? 그죠? 9초 말하고 1초 듣잖아요. 아이들 얘기 듣고 아이들 입장에서 들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부부하고 자녀 지도하는 과정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돛 닦는 심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와 관련해서는 가피해가 징후가 포착됐을 때는 아유 좀 놔둬보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즉각 개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와 또 아이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그 개입을 해주시고, 개입하실 때는 당장의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내 아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대책은 내 아이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피해 받았다고 해가지고 가서 어머니가 그냥 난리치면 아이는 더 부끄럽습니다. 더 자아가 손상됩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항상 자녀 입장에서 개입하시고 학교 교사 또는 상담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좀 하시고, 또 비난이나 무시 혹은 체벌 중심의 자녀 지도는 아이들의 자아를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상처받은 애들이잖아요. 가해자 피해자 다 이렇게 피부 벗겨놓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절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또 내가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참 안타까운 건 요새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하는 거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죠? 아이들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이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비난이나 체벌 중심의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항상 중요한 거, 아이들로 하여금 힘을 북돋아주는 부모가 되겠다. 힘을 북돋아주는 부모가 된다. 힘을 북돋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의 생각, 감정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네가 네 입장에서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잘 배려해 줄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배려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또 아울러 상대방들도 배려하게 되고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어른들이 그런 노력을 할 때, 그리고 학교가 정말 학교 폭력으로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가 정부에서 하라는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학부모 단체에서 때때로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환경을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이 나셔서 학교가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들 성적 좋아야 아파트 거 오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학교를 건강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관련 기관하고 의논하시면서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제가 있는 복지개발원도 시군구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들하고 아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많은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기관들하고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우리가 써나가기를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